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마음 가는 대로 해라 에서 4장 집착에 대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든 돈이든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라. 지나친 집착은 오히려 일을 그르친다. 집착에 대하여 우리가 무언가를 쫓아가면 그것은 달아나 버린다. 동물이나 연인이나 돈도 마찬가지. 파티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다음 주에 전화하죠 라고 말한다. 그래서 나는 일주일 동안 화장실도 가지 않는다. 전화 옆에 앉아서 꼼짝 않고 기다린다. 누가 전화를 할까? 모두들 전화해도 그 사람은 하지 않는다. 자동차나 집 같은 어떤 물건을 절실하게 팔려고 했던 적이 있었는가? 살 사람이 나타났는가? 아무도. 그래서 가격을 내렸다. 관심을 보인 사람이 있었는가? 아무도. 우리가 절실하면 응답이 없다. 외판원들과 이야기해보면 분사기를 팔거나 세제를 팔거나 간에 똑같은 이야기를 할 것이다. 절실함은 우리를 구덩이 속으로 끌어당긴다. 우리가 초조해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원하지 않는다. 음식점에서 급하게 식사를 시키면 어떻게 될까? 웨이터가 내 주문서를 잃어버린다. 나는 공항에서 집착의 법칙에 대해 배운다. 작가로서 나는 세계 여러 나라를 열 몇 차례 방문했다. 이러한 여행은 보통 6주에서 4달이 걸리는 여정이다. 최근까지 우리 집사람 줄리는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거의 혼자서 여행을 했다. 나는 100번의 여행을 하면 99번은 대개 정시에 도착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집에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아내가 보고 싶어서 초조하게 분초를 세는 날은 영락없이 4시간 연착이었다. 지난번 북아메리카 작가 순회 강연을 끝내고 우리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나기로 했다. 아내가 호주를 떠나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을 때 나는 아직 포틀랜드에 있었다. 나는 이러한 지연 출발에 익숙했으므로 수화물 창고에 가서 물었다. 6시에 떠나는 샌프란시스코행이 얼마나 늦어질까요? 그 친구가 말했다. 늦지 않습니다. 늦지 않는다고요? 나는 기뻐서 펄쩍 뛰었다. 창고를 뛰어 넘어가서 그를 껴안아 주려고 했을 때 그가 말했다. 왜 늦지 않는지 알고 싶으세요? 취소됐습니다. 결국 밤 10시 30분에 산호세로 가는 비행기를 탔고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버스를 잡아서 새벽 4시에 아내가 있는 호텔에 도착했다. 7시간 지각이었다. 우리가 절실하게 어떤 변화나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면서 애를 태우면 우리 자신이 그것을 가로막는다. 동전의 이면이라고 할까? 느긋하게 기다리면 때가 온다. 우리는 여자친구나 남자친구 없이 1년 반을 보내면 초조해진다. 나타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포기를 하면서 말한다. 애인 따위는 필요하지 않아. 혼자서도 즐거울 수 있다고. 그러자 갑자기 벌떼처럼 벽 위로 넘어오고 침대 밑에서 기어나온다. 말다툼이 그 전형적인 실례이다. 상대의 마음을 바꿔보려고 논쟁을 벌이면 그가 마음을 바꿀까? 절대 그럴 리가 없다. 하지만 상대를 다그치지 않으면 종종 그가 나의 사고방식에 접근해 오기도 한다. 우리가 무언가를 누군가 전화해 주기를, 남편이 담배를 끊어주기를, 승진하기를, 상관이 이해심을 보여주기를 절실히 원할 때마다 우리 스스로 그것을 물리치는 에너지를 우리 주변에 발산한다. 초연함 대 무관심. 초연하다는 것은 무관심한 것과 다르다. 우리는 초연하면서 동시에 매우 단호할 수 있다. 초연하면서 단호한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과 능력이 결국에는 보상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들은 말한다.
만일 이번에 하지 못하면 다음번에, 아니면 그 다음번에 해낼 것이다. 어느 대기업에 입사원서를 낸다고 하자. 우리는 그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진지하고 세심하게 준비한다. 면접할 내용을 미리 써보고 화장실 거울 앞에서 연습한다. 새 구두를 사고 이발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일찌감치 면접을 보러 가서 최선을 다한다. 그러고 나면 집에 돌아와서 생활을 계속하라. 다른 공부를 하고 다음 입사 지원을 계획하라. 만일 그 회사에 채용이 되면 다행이다. 안 된다 해도 계속 앞으로 전진하면 된다. 무관심한 사람들은 말한다. 상관없어. 뭐 때문에 안달을 하겠어? 필사적인 사람들은 말한다. 이번에 안 되면 죽어버릴 거야. 단호하고 초연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한다. 기회는 또 있어. 나는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어. 시간이 좀 걸리면 어때? 돈에 대한 집착. 불교에서 말하는 집념, 즉 집착은 어째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자 애를 쓰는지 설명해 준다. 돈은 생존 수단일 뿐만 아니라 성공의 상징이기 때문에 우리 대부분은 돈에 연연해한다. 돈에 관심이 없다고 떠벌리는 사람들도 사실은 대부분 그렇지 못하다. 그런데 불행히도 돈에 필사적으로 매달리다 보면 일을 그르치게 된다.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가 무언가에 연연해 할수록 그에 대한 지배력을 잃게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 때문에 전전긍긍하다가 완전히 속수무책이 된다. 초연함은 부자들이 더 부유해지는 중요한 조건이다. 그들은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 그들은 필사적이 아니다. 당장은 돈이 없더라도 앞으로 생길이라고 생각하면서 충분히 편안하게 생각해야 한다. 돈이 생겨서 일부를 저축하면 좀 더 여유가 생길 것이다. 그리고 더 벌 수 있다고 생각하자. 가난한 사람의 태도, 즉 돈을 벌고 싶다는 믿음과 부유한 사람들의 사고방식, 즉 돈을 벌게 되리라는 믿음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집착에서 벗어나려면 특별히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뭐뭐가 필요해 라는 말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 흔한 일로 컴퓨터를 팔려고 한다거나 전화가 오기를 기다린다거나 승진하기를 바란다거나 골프공을 홀에 넣으려 한다거나 송금수표를 기다린다거나 남편감을 찾고 있다면 편하게 마음을 먹자. 그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나서 자신에게 말하라. 그것이 아니라도 행복할 수 있다. 거기에 대해 잊어버리고 지내다 보면 대개는 좋은 결과가 찾아올 것이다. 우리의 정신과 육체는 자연 법칙을 따른다. 자연은 집착을 이해하지 못한다. 자연은 균형을 찾으므로 어딘가에 치우쳐 있으면서 동시에 균형을 이룰 수는 없다. 삶을 끝없는 투쟁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흘러가는 대로 놓아두자. 그렇다고 해서 세상 일에 대해 무관심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억지로 강요해서도 되지 않는 일이다.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자꾸 중력의 원리를 이해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할 일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순리대로 따라가는 것이다. 받으려면 먼저 주어라. 만일 무언가를 원한다면 그것을 먼저 주어야 한다. 무슨 정신 나간 소리냐고? 가진 것을 좀 더 얻으려면 가진 것의 일부를 주어야 한다. 농부는 더 많은 씨앗을 원할 때 씨를 가져와서 땅에 뿌린다. 미소를 받고 싶다면 스스로 미소를 지어 보여라. 애정을 원한다면 애정을 주어야 한다. 사람들을 도우면 그들도 나를 돕는다. 입맞춤을 원하면 누군가에게 먼저 입을 맞추라. 사람들이 나에게 돈을 주기를 바란다면 내가 가진 돈의 일부를 나누어 주어야 한다. 생각해보자. 만일 집착이 우리의 삶 속으로 좋은 일들이
흘러드는 것을 막는다면 그 반대는 집착을 버리는 것, 즉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의 일부를 버리는 것이다. 우리가 버리는 것이 자신에게 돌아오게 된다. 사람들이 나에게 말한다. 내 인생 전부를 바쳤는데 돌아오는 것이 없군요. 나는 그들이 주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계산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거기에 차이가 있다. 남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 돈 많은 늙은 구두쇠는 어떻게 된 거지? 우리는 자주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 빵 부스러기만 먹고 살면서 한 푼 쓰기도 벌벌 떨던 인색한 늙은이가 죽은 후에 침대 밑에서 100만 달러나 나왔다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묻지 않을 수 없다. 받기 위해 주어야 한다면 어떻게 그럴 수가? 예금 잔고가 풍요로움을 측정해 주지는 않는다. 풍족함이란 우리 인생을 통해 돌고 도는 것이다. 돈은 주고받는 흐름이다. 만일 내가 스위스 은행에 많은 재산을 예치해 놓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계산상으로 그 돈은 내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나는 거기서 아무것도 받는 것이 없다. 그 돈이 나를 풍족하게 해주지 않는다면 다른 누군가에 속해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도 주고받는 원칙이 적용된다. 주는 것의 비결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주는 것이다. 만일 무언가를 바라고 준다면 어떤 결과에 집착하게 되고 집착하면 가능성은 점점 적어진다. 물질적인 소유를 즐겨도 되느냐고? 당연한 말씀. 단 우리가 물질을 소유하되 물질이 나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라. 연인에 대한 집착. 메리는 한 남자가 자신을 사랑하고 보살펴주기를 갈망하고 있다. 그런 남자를 찾을 가능성이 있을까? 글쎄, 우선 그녀의 절실함이 남자들을 멀리 밀쳐낼 것이다. 둘째, 안다라는 여자는 그다지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프레드는 여자친구에게 말한다. 당신이 필요해.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 그러나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굶주림이다. 누군가를 절실하게 필요로 하면서 동시에 사랑할 수는 없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 스스로 원하는 사람이 되고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것이다. 사랑은 상대방이 나의 삶을 함께하기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집착을 버리는 것이다. 무언가를 또는 누군가를 가지려면 놓아주어야 한다. 집착과 증오. 증오란 일종의 해로운 생각이다. 우리가 무언가를 증오하고 있는 동안에는 보이지 않게 그것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주위를 맴돌면서 떠나지 않는다. 내가 빚을 지고 있고 그 상황을 증오한다고 하자. 그런 마음 상태로는 경제를 개선하기 어렵다. 나는 그 상황을 증오하는데 온 힘을 탕진해서 지쳐버리고 기진맥진해진다. 그러나 일단 자신의 빚을 인정하고 감정적인 혼란에서 벗어나면 그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인정하는 일은 포기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상황을 이해한다는 의미이다. 우리는 자신이 비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전에는 살이 쪘다는 사실을 부인하거나 살이 찐 자신을 증오한다. 둘 중에 어떤 식으로 생각하건 살이 찐 채로 남아있게 된다. 일단 살이 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체중을 줄일 수 있다. 성경에는 악에 대항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 지당한 말이다. 화를 내거나 싸워보았자 아무 소용이 없다. 저항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인 후에 상황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 제5장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즉 자신이 원하는 상황을 생각하라.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이유. 비행기를 타고 유럽 상공 어딘가에 앉아 있는데
날개 엔진이 꺼졌다고 상상해보자. 비행기 조종사가 어떻게 하기를 바랄 것인가? 그가 모두 진정하시고 안전벨트를 매십시오. 쉽지는 않겠지만 무슨 방법이 있을 겁니다. 라고 말하기를 원할까? 아니면 기장이 통로를 오르내리면서 우리 모두 죽을 거요. 모두 죽을 거라고요. 하고 소리치기를 원할 것인가? 둘 중에 어떤 사람이 우리를 안전하게 내려줄 것 같은가? 그러면 이제 자신이 조종사로 있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대해 생각해보자. 방법이 있을 거야 아니면 우리 모두 죽을 거야 중에 어떤 접근 방식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가? 긍정적 사고의 본질은 확실한 보장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선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패배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모두 불가능하게 될 때까지 불가능한 것에만 초점을 맞춘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가능한 것을 생각한다. 가능성에 집중하면 실제로 가능하게 된다. 긍정적 사고가 우리의 무의식을 형성한다. 긍정적 사고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의식을 그림으로 그려볼 필요가 있다. 우리의 뇌를 커다란 홀처럼 반으로 쪼갠다고 생각하자. 위의 절반은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을 담고 있는 의식이고 아래의 절반은 무의식이다. 우리의 무의식 속에는 숨을 쉬고 소화를 시키는 것처럼 선천적으로 타고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과 걷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 창조해낸 프로그램들이 있다. 자, 운전을 배운다고 상상해보자. 모퉁이에 접근할 때마다 우리는 뇌의 윗부분으로 의식적인 생각을 한다. 오른쪽 다리를 들어서 왼쪽으로 12cm를 이용해서 가볍게 페달을 밟는다. 한 달 동안 그렇게 의식적인 생각을 계속하면 아무 생각 없이 어디서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지에 대한 자동적인 프로그램으로 발전된다. 브레이크를 밟는 프로그램이 뇌의 아랫부분인 무의식 속에 심어지면 새로운 무의식 프로그램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숙련된 운전자는 5시간 동안 운전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운전을 한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의 무의식이 모든 것을 해낸 것이다. 어떤 의식적인 사고라도 오랜 기간 반복하다 보면 프로그램이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 여러 해 동안 나는 항상 빈털털이다 라는 의식적인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될까? 생각할 필요가 없는 자동적인 프로그램이 형성된다. 그리하여 의식적인 노력 없이도 자신을 빈털터리로 만들 수 있다. 이 과정을 어떻게 긍정적인 사고에 적용할 수 있을까? 간단하다. 우리는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한다. 그 대부분은 주로 부정적인 생각들이다. 살이 찌고 있다. 기억력이 없다. 청구서를 지불할 돈이 없다. 나는 되는 일이 없다. 우리가 주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어떤 종류의 무의식적인 행동이 나타날까? 아무 생각 없이 생활의 건강을 해치는 부정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 사람들은 자신이 어째서 파산을 하거나 불행해졌는지 의아해하겠지만 사실은 스스로 반복적인 생각들을 통해 자동적인 유형을 창조해낸 것이다. 아무 생각 없이 차를 운전하는 프로그램을 갖게 되는 것과 똑같은 식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지각을 하게 되고 불행해지고 파산을 하도록 자신을 프로그램화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는 신을 원망한다. 반면 희망적인 일이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자신의 무의식 유형에 대해 이해하면 아무도 패배자가 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의식적인 생각에 달려있다. 우리가 생각을 훈련하기 시작하면 새로운 의식이, 새로운 무의식의 프로그램을 창조하게 된다. 운전을 하는 무의식적인 행동을 발전시키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우리는 보다 성공할 수 있는 무의식적인 행동을 발전시킬 수 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사고의 훈련과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하다. 프레드는
의욕증진 강좌에 다니면서 긍정적 사고에 한창 열을 올리고 있다. 그는 말한다. 내 생활을 완전히 바꾸겠어. 그는 아침 식사 전에 몇 가지 목표를 정의해 적는다. 승진하자. 롤스로이스를 사자. 타지마할을 가자. 그리고 나머지 일주일은 평상시대로 부정적인 내리막길을 걷는다. 금요일이 되면 그는 말한다. 아무래도 긍정적 사고법이 효과가 없는 것 같아. 그는 아마도 하루에 48,000에서 47,500까지의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자신이 어째서 복권에 당첨되지 않았으며 관절염이 치료되지 않고 아내와 계속해서 다투는지 걱정하며 보냈을 것이다. 하루 동안 긍정적이 된다고 해서 달라질 수는 없다. 우리의 생각을 강화하는 것은 체력을 단련하는 것과 같다. 20번 팔굽혀펴기를 하고 거울로 달려가 보면 아무런 차이도 보이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24시간 동안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고 해서 어떤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몇 달 동안 생각을 훈련하면 체육관에서 볼 수 있는 것보다 자신의 삶에서 더 큰 변화를 보게 될 것이다. 우리의 생각을 청소하는 일은 평생의 작업이다. 그것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 일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이유는 종종 우리가 부정적인 상태에 있을 때 자신이 부정적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다. 자신의 생각을 점검하고 싶으면 자신의 삶을 점검하라. 부족함, 행복감, 원활한 인간관계, 건강 등이 우리의 가장 일상적인 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프레드는 말한다. 내 인생이 엉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 생각도 그런 거야. 아닐세, 프레드. 자네의 생각이 엉망이기 때문에 자네의 삶이 그런 거라네. 생각이 결과를 낳는다. 만일 우리의 삶 속에 자신이 원하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면 이제부터라도 더 이상 그것에 대한 걱정과 그것에 대한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쏟아붓는 에너지가 그것을 계속 살아있게 만든다. 그러나 에너지를 거두면 그것은 사라진다. 말다툼이 완벽한 예의다. 남편이 집에 와서 불평을 늘어놓을 때 불평에 맞서 싸우기를 거부한다면 혼자서 말다툼을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우리가 무언가를 걱정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단지 생각만 하고 있을지라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 언급하게 만든다. 이럴 때 나는 이런 일들이 신기하게 생각된다. 어릴 때 내가 아빠의 담배를 몰래 피웠을 때마다 어째서 엄마가 잘 자라고 키스를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우리가 무언가를 감정적으로 무시하면 그것은 저절로 증발한다. 여기 또 다른 법칙이 있다. 우리가 세상 일을 편하게 놓아주면 세상 일도 우리를 편하게 놓아준다. 우리가 자신을 방어하고 있는 한 사람들은 우리를 공격하려고 한다. 왜? 우리가 자신을 방어하는 이유는 자신의 위치를 불안하게 느끼기 때문이다. 당연한 일이다. 예를 들어 이웃사람이 나에게 외계에서 온 화성인이 아니냐고 추궁한다고 하자. 그렇다고 내가 허겁지겁 외계인이 아니라고 맞설 싸울 것인가? 설마 나는 내가 화성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웃어넘길 것이다. 또 예를 들어 회사 사람들이 내 뒤에서 험담을 한다고 하자. 만일 내가 공개적인 발표를 하고 무죄를 주장한다면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는 꼴이 된다. 무시해버리면 소문은 곧 지나갈 것이다. 자신을 방어하지 말라는 의미는 우리가 저항하고 고민하면서 펄펄 뛰는 동안 우리는 그 문제를 살려둔다는 말이다. 나는 1960년대에 텔레비전에서 시위 행렬을 지켜본 기억이 있다. 내가 아빠에게 물었다. 저 사람들은 왜 서로 치고받고 하는 거죠? 아빠가 대답했다. 평화를 바라기 때문이란다. 전쟁을 하지 말라.
평화에 초점을 맞춰라. 만일 우리가 인생을 세상에 대항하는 전쟁으로 바꾼다면 우리가 대적해야 하는 세상은 더욱 넓어진다. 우리가 진정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하자.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이다. 프레드와 메리는 처음으로 저녁 식사 데이트를 나간다. 프레드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리라고 마음먹는다. 메리가 감자 샐러드를 무릎에 떨어뜨리자 프레드가 말한다. 자, 내가 닦아주죠. 그녀가 집 열쇠를 잃어버리자 프레드는 말한다. 나도 항상 잃어버리는걸요. 3년이 흐른다. 메리와 남편 프레드가 저녁에 외식을 하러 나간다. 그녀가 무릎에 감자 샐러드를 떨어뜨린다. 프레드가 말한다. 정말 못 말리겠군. 그녀가 열쇠를 잃어버린다. 그가 말한다. 이런 세대가리.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태도를 보인다.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싶으면 너그러워질 수 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짜증을 내고 싶으면 그의 잘못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느끼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그들의 행동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가짐이다. 우리 대부분은 상대방이 잘하는 것보다는 잘못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 메리는 프레드에 대해 생각하는 두 종류의 목록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아내로서 프레드의 단점들을 간단히 적은 짧은 목록이다. 두 번째는 미망인으로서 프레드의 장점들, 즉 친절함, 유머감각, 관대함, 기지 등등을 빠짐없이 적은 긴 목록이다. 그녀는 결혼생활 내내 남편이 자신을 짜증나게 만드는 몇 가지 짧은 목록에 집중하면서 보낸다. 아침상에 신문을 온통 펼쳐놓고 나간다니까. 또 변기는 왜 그렇게 항상 올려놓는지. 그러다가 불쌍한 프레드가 트럭에 치인다. 밤사이에 그녀는 짧은 목록 대신 긴 목록으로 바꿔치기 한다. 남편은 천사 같았어. 친절하고 관대하고 열심히 일하고 정말 좋은 남자였는데 만일 어떤 목록을 가지고 싶다면 이와 반대로 만들도록 하라. 사람들이 가진 장점에 초점을 맞추고 산다면 그들이 떠났을 때 그런데 코를 너무 심하게 골았어 하면서 자신을 위로할 수 있지 않을까? 만일 당신 어머니에 대해 못마땅한 점이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무언가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또 어머니의 모습, 태도, 행동에서 싫어하는 5가지를 열거해보라고 한다면 물론 할 수 있을 것이다. 시간만 충분하다면 100가지 아니 1000가지라도 생각해낼 것이다. 그러다가 다시는 어머니를 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부정적인 면에 관심을 집중하는 사람들은 보통 난 단지 현실적으로 생각할 뿐이야 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변명한다. 실제로는 우리가 스스로 현실을 창조하는 것이다. 우리 각자는 나름대로 어머니와 다른 모든 사람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자신의 인생에서 누군가를 불러서 또는 누군가를 골라서 그의 장점에 대해 집중해서 생각하다 보면 그와의 관계가 진전될 것이다. 그것은 어렵고 꺼림칙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확실히 효과가 있다. 감사하면 풍족해진다. 모든 종교적 가르침은 우리에게 감사라고 권유한다. 프레드는 말한다. 내가 왜 신의 자존심을 만족시키면서 살아야 하지? 하지만 나로서는 하느님에게 자격지심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다. 산을 움직이고 우주를 만들고 시간여행을 할 수 있는 분이 굳이 무엇을 증명할 필요가 있겠는가?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우리는 살면서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받게 된다.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 감사를 표시할 때 더 풍족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더 많은 것이 주어진다. 내가 아내 줄리를 만났을 때 나는 그녀의 모든 장점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단점이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그녀는
덧셈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버는지, 얼마나 빚을 지고 있는지, 얼마나 소비를 하는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언제나 풍족함을 즐겨왔다. 줄리는 삶의 질에 관한 한 감사하는 마음과 삶이 우리를 축복해 줄 것이라는 확신이 논리와 수학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살아있는 본보기이다. 제6장 마음 가는 대로 해라. 인생의 목적은 아무 문제 없이 조용히 사는 것이 아니라 흥미진진하게 사는 것이다. 하고 싶은 일을 하자. 이 장에는 두 가지 주제가 있다. 자신의 마음가짐을 선택하라. 그러면 대부분의 일을 즐기면서 할 수 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한다면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성공하기 쉽고 아마 돈도 더 많이 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선 나는 이렇게 말한다. 무슨 일이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좋아해야 한다. 그러고 나서는 마음 가는 대로 해라. 모순이 있다고? 아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우리는 종종 현재의 상황에 대해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 만일 돈이 필요하면 현재의 직업을 계속 유지하면서 미래를 계획해야 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자신에게 적절하게 느껴지는 일을 해야만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 완벽한 일이란 없다. 보통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더 쉽고 더 재미있고 보수도 더 많은 것처럼 보인다. 간호사들은 의사 직업이 수월하게 보인다. 세일즈맨들은 관리자가 하는 일이 더 쉬워 보인다. 모든 사람들이 정치가가 쉽다고 생각한다. 결국 이 세상에는 완벽한 일이 없는 셈이다. 왜? 사람들이 보수를 지불하는 일은 자신이 할 수 없거나 하고 싶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결할 문제가 없다면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만일 자신이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두 가지 대안이 있다. 자신의 마음가짐을 바꾸거나 아니면 직업을 바꾸는 것이다. 일이 좀 쉬워지면 행복할 수 있을 텐데 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는 쉬운 일을 좋아하지 않는다. 일이 너무 쉬워지면 보통 그만둔다. 우리는 도전을 너무 즐기는 나머지 여가 시간에도 도전을 찾아 나선다. 골프가 왜 그렇게 인기가 많은지 생각해 보았는가? 사람을 안달이 나게 만들기 때문이다. 프레드는 말한다. 반복적이지 않은 일을 할 수 있다면 행복하겠어. 대부분의 일은 반복적이다. 비서는 계속해서 서류를 타자해야 하고 배우는 한 역할을 끝내고 나면 다음 역을 맡는다. 모든 일은 반복이다. 우리가 삶의 일부에 일 또는 역할이라는 딱지를 붙인다면 스스로를 제한하게 된다. 그것은 마치 나는 이제 일하러 가야 하니까 5시까지는 고통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다. 일 또는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대신 그것을 자신의 삶 자체로 생각하자. 직업을 사랑하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 처음에는 정신없이 빠져들지만 오랫동안 사랑하기에는 다짐이 필요하다. 최선을 다하라. 우리가 무슨 일이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에는 두 가지가 있다. 우선 우리는 100%를 다할 때 좀 더 즐거울 수 있다. 학창시설을 되돌아보자. 숙제를 모두 끝내고 최선을 다한 날에는 학교에 가는 발걸음이 가볍지 않았는가? 좀 더 열심히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는가? 졸업한 지 50년이 되었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여전히 숙제 법칙이 적용된다. 교사들은 우리에게 열심히 하라고 말했고 부모님들도 우리에게 열심히 하라고 말했고 이제 직장 상사가 우리에게 열심히 하라고 말한다. 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하는 이유는 부모님과 교사와 상관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다. 둘째, 세상은 게으름과 불손함을 처벌하는 법칙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하면 인생이나 일이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다.
적당히 넘기려고 하다가는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한다. 권투 선수가 상대를 얕잡아 보면, 사업가가 경쟁사를 우습게 보면, 매 순간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를 표현하는 단어가 있다. 즉, 프로 정신이다. 어째서 어떤 택시기사는 즐겁게 운전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일을 고통으로 만드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똑같이 반복적으로 하는 일을 두 사람의 차이가 어디에서 올까? 즐거운 기사 양반은 다른 인생 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프레드는 말한다. 그야 기분이 좋으면 서비스를 잘하겠지. 아니다. 서비스를 잘하기 때문에 기분이 좋은 것이다. 자신의 일을 즐기는 사람은 잠에서 깨면서 말한다. 오늘은 어제보다 좀 더 능률적으로 열심히 일해야겠다. 그들이라고 해서 백발백중 성공하지는 못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목표이다. 나는 최근에 지그 지글러와 함께 싱가포르에서 강연을 했다. 지그는 25년이 넘게 전문적으로 강연을 해왔으며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위치에 올라선 사람으로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바쁜 스케줄과 고액의 강연료가 그 사실을 입증해준다. 그가 연설을 하기 전에 내가 물었다. 지그, 이 이야기를 수천 번을 하셨겠군요. 오늘 발표를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셨나요? 그가 대답했다. 3시간. 지그는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유행수나 지름길을 바라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재주에 전념하면서 끊임없이 발전하려고 노력해왔다. 지그에게 재능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을 과소평가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최고의 자리에 머물기 위해서는 재능 이상의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누구를 위해서 일하나? 최근에 나는 불손한 웨이터를 만났다. 그의 태도는 당신 누구 허락받고 이 음식점에 들어오고요? 라고 말하는 듯이 보였다. 20분이 지나서야 내가 주문한 카푸치노가 도착했는데 거의 대부분 컵받침에 쏟아져 있었다. 이야기 끝에 나는 그 웨이터에게 자신이 하는 일과 상관에 대해서 물어보았다. 그가 말했다. 남은 여생 동안 절대 그런 멍청이를 위해 일하고 싶지 않아요. 안타깝게도 그는 일터에서의 삶에 대해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었다. 우리는 직장 상관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자신을 위해 일한다. 고용주들은 하나같이 완벽하지 않고 동료들은 게으른 뱅이들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직원으로 들어간 이상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 월급 주는 사람을 흠잡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마지못해서 일할 때는 고용주보다 더 고통을 받는다. 그는 단지 명분을 잃겠지만 우리는 열정과 자존심과 인생 전체를 잃어버리게 된다. 아, 여기요. 그는 단지 명분을 잃겠지만이 아니고요. 그는 단지 몇 푼을 잃겠지만 우리는 열정과 자존심과 인생 전체를 잃어버리게 된다. 좋은 직업을 가질 수만 있다면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하기에 즐거운 일이 있고 즐겁지 못한 일이 있다고 믿는다. 천만에. 재밌는 사람은 지루한 일도 재밌게 만들 수 있다. 실직을 한 은행가에게 20년 동안은 아니지만 몇 개월 정도 세차장에서 일하는 것은 좋은 치료약이 될 수 있다. 풍족하게 살다 보면 교만해진다. 해고된 건축기사가 말한다. 난 집 짓는 사람이지 창문 달아주는 사람이 아니요. 해고된 행정관은 정부의 관직에 애착을 못 버리고 실업수당을 받을 망정 식당 웨이터가 될 생각은 하지 않는다. 일을 즐기면서 하는 것은 자신에게 달려있다. 내 남동생인 크리스토퍼는 다른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일도 기억할 만한 일로 만들 줄 안다. 도랑을 파거나 지붕에 페인트 칠을 하거나 콘크리트를 철거하는 일에 도움이 필요하면 나는 그에게 부탁할 것이다. 그는 그런 일들이 즐거울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한다. 어떤 칵테일 파티에 참석하는 것보다 크리스토퍼와 함께
닥터를 뽑는 쪽이 더 재미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는 사람들을 감동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다. 최선을 다할 때만이 자신이 즐겁게 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직업 선택. 이 책은 직업 안내 책자가 아니다. 다만 우리가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을 자신이 좋아하는 일들을 하면서 보내야 한다는 인생 철학을 이야기하는 중이다. 우선 우리는 두 가지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원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적어도 여가 시간에라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도록 하자. 어떤 사람들은 순교자 역할을 하면서 자신을 위해 시간을 내지 않는다. 만일 여가 시간에조차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정말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도 벌 수 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일이 힘들 수밖에 없다고 믿으면서 성장한다. 천만에 어떤 사람들은 일을 하면서 재미도 보고 돈도 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은 열대의 해변에 누워있기 위해서 월급을 아껴두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무언가에 대해 열정을 가지는 것이며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의 사랑과 에너지와 창조성을 쏟아붓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어떠한 모험도 불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대체로 겨우 근근히 먹고 살 정도의 보수밖에 되지 않을지라도 그 일을 하지 않고는 배기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흥미를 느끼게 되는 원인의 절반은 불확실성 때문이다. 투쟁이 없으면 무언가가 빠져있는 삶이다. 그래서 부유하고 저명한 집안의 자녀들이 마약을 과다 복용하면서 두뇌를 혹사하는 경우가 많다. 그들에게는 도전할 일이 없다. 일을 하거나 안 하거나 물질적으로 풍족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인생은 자신의 선택에 대해 완전한 책임을 질 때 비로소 움직인다. 그 목록에는 직업의 선택이 가장 우위에 있다. 프레드에게 질문해보자. 왜 이 일을 하고 있죠? 그는 말한다. 어쨌든 어딘가에서 무언가를 해야 하니까요. 그 대답은 충분치 않네, 프레드.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일생을 보낸다고 해서 훈장을 주지는 않는다네. 만일 마음속으로 직업을 잘못 선택했다고 느끼고 있다면 전업을 해보게나. 자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보라고.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모르겠다. 만일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모른다면 아마도 오래전부터 자신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가족을 기쁘게 하기 위해 자신이 원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 야구를 하고 싶었지만 엄마가 피아노를 시켰다. 스포츠카를 원했지만 언제나 실용적인 차를 샀다. 기자가 되고 싶었지만 회계사가 되었다. 남아메리카 여행이 꿈이었지만 항상 테드 삼촌 댁에서 휴가를 보냈다. 우리는 적당한 취미를 선택해왔다. 우리는 남들이 요구하는 일을 해왔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침 일어나서 말한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만일 우리가 가진 정열을 너무 오랫동안 억누른다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기억조차 할 수 없게 된다. 어떤 내면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은 이기적이라고 상기시키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 작은 목소리는 이렇게 말할지 모른다. 나는 내 일을 증오하지만 어쩔 수 없어. 또한 모든 사람들이 내가 그 일을 좋아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자신도 좋아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자신의 일을 정말 좋아하는지 알 수 있는 증거가 있다. 아침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고 하루 종일 쉬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시간에 대해 잊어버리고 자신에 대해 잊어버린다.
굳이 애써 노력하지 않더라도 몇 시간 동안이라도 일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으며 보통 그렇게 하고 있다. 정열을 되찾자. 생활을 단순화시키자. 습관적인 일들은 더 이상 계속하지 말자. 우리의 일상에서 쓰레기를 치우면 좀 더 분명하게 볼 수 있다. 한 달 동안 텔레비전을 켜지 말자. 자신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을 읽고 있는지에 대해 주의해보자. 자신에게 귀를 기울이자. 그러면 자신의 내부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올지도 모른다. 이거 괜찮은데? 흥미로운걸? 귀를 기울여라. 시립도서관에 가서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걸어가 보자. 책꽂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자. 무엇이 나를 끌어당기는가? 새로운 일들을 시도해보자. 유학, 분재, 소년 축구단 코치, 이탈리아 공부 등등. 10가지를 하면 9가지는 흥미를 느끼지 못할 테지만 10번째 전혀 새로운 세계로 가는 문이 활짝 열릴지도 모른다. 만일 그것도 효과가 없으면 다시 10가지를 시도해보자. 발견하기 위해서는 찾아야 한다. 만일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을 동네 술집에서 찾을 수는 없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자신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관찰할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보자. 혼자서 일주일 동안 산이나 해변에 가보라. 프레드는 말했다. 그럴 시간이 없어. 그 말은 마치 난 길을 잃었지만 걸음이 너무 느려서 지도를 들여다볼 수 없어 라는 듯이 들린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과 친해지는 것이다. 또한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일이 가능하다고 믿어야 한다. 내가 무슨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싶은지 깨닫는다면 무슨 일을 하면서 평생을 보내고 싶은가 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 시작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고 있으며 그것을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초조해야 한다. 만일 자신이 정확히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다면 가장 근접한 일을 찾아서 거기서부터 시작하라. 재능만이 전문은 아니다. 재능은 반드시 걸작을 창조해내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재능이다. 가르치는 일이 재능이다.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것도 재능이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재능이다. 경영이 재능이다. 육아 또한 재능이다. 우리는 흔히 자신의 재능을 과소평가한다. 도예가는 말한다. 내가 작곡을 할 수 있었다면 지금쯤 상당히 성공했을 텐데. 피아니스트는 말한다.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일이라면 상당히 성공했을 텐데. 자신의 능력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된다. 자신이 가진 재능을 인정하라. 다른 사람의 재능을 바랄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재능을 발전시킬 때 비로소 꿈을 이룰 수 있다. 메리는 말한다. 저는 하느님이 아이들에게 주시는 재능을 받긴 했지만 아무래도 전 은행원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메리, 만일 당신 말대로 하느님이 취학 전 아이들에게 주시는 재능을 당신이 받았다면 어째서 그가 당신이 숫자와 씨름하게 되는 걸 바라셨겠어요? 하느님에게 기회를 주어보세요. 당신이 자신의 재능을 알고 있다면 하느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내가 알아낸 또 다른 사실은 자신이 재능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별로 시도해본 일이 없다는 것이다. 재능이 도움이 되긴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사람들은 골프 황제인 잭 니콜라우스에 대해 이야기할 때 보통 그의 특출한 재능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잭은 자신의 성공을 이야기할 때 자신이 연습한 타구를 이야기한다. 잭은 잭 니콜라우스 자신과 수많은 다른 골퍼들의 차이가
마음가짐과 노력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방관자들과 노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재능을 강조한다. 그들은 재능이 있거나 없다는 사실로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유를 변명한다. 만일 위대한 예술가, 과학자, 운동선수, 박애가와 재벌에게 공통된 확실한 특성이 있다면 그것은 그들의 재능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헌신적인 노력이다. 일단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알면 그 일에 전력 투구하라.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다. 고래를 보호하고 환자를 치료하고 오존층을 틀어막는 일을 나 혼자서는 할 수 없다. 어떤 일들은 나머지 인류에게 맡겨두자. 취미를 가져라. 많은 사람들이 취미를 본업으로 바꾸고 있다. 취미가 생활수단으로 전환되는 과정은 대개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프랭크는 사진을 좋아해서 여가 시간을 사진 찍는 일에 보낸다. 그는 친구들의 결혼 사진을 찍는다. 지방 아마추어 대회에서 몇 차례 우승한다. 점차 그는 많은 일을 하게 된다. 2년 후에 그는 직장에서보다 주말에 더 많은 돈을 번다. 물론 어떤 결혼식은 취소되고 어떤 고객은 수당을 주지 않아서 몇 달 동안 수지가 맞지 않고 있지만 프랑크에게는 그 일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 마리아는 어학에 관심이 많다. 그는 이탈리아어와 영어를 구사하며 스페인어를 배우고자 한다. 그녀는 바르셀로나에서 휴가를 보낸다. 스페인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퇴근 후에 남아메리카 이주민들에게 무료로 영어를 가르친다. 2년 후에 그녀는 3개 국어에 능통한다. 마리아는 여행사 3곳에 지원해서 떨어지지만 포기하지 않는다. 그녀는 자신의 기술을 연마하기 위해 통역 과정을 수강한다. 마침내 그녀는 어학원의 직책을 얻는다. 짐은 도보 여행과 등반을 즐기며 등산화, 텐트, 배낭 등 모든 장비를 갖추고 있다. 그는 사람들이 등반을 원하지만 장비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는 그들에게 장비를 임대해준다. 때로는 전체 등반 여행을 주관해서 자신의 밴에 사람들을 태워서 데려다주고 비용을 청구한다. 등반자들이 그의 밧줄을 잃어버리고 텐트를 태우기도 하지만 짐은 완벽한 직업은 없다. 음침한 실내에서 하던 일보다는 낫다고 생각한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배울 점은 우리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다. 세상은 시장이다. 일단 어떤 기술을 익히면 사람들이 그 일에 돈을 지불한다. 또한 현실이 연속극과는 다르다는 것을 배운다. 텔레비전은 다음과 같은 시기다. 오후 7시 30분 장면 1. 사만다는 모델 에이전시를 시작하려고 결심한다. 오후 7시 34분 장면 2. 사만다는 테니스 코트만큼 넓은 사무실을 임대한다. 오후 7시 36분 장면 3. 사만다는 매니저를 임명하고 은퇴해서 하와이로 떠난다. 현실이라면 사만다는 자금 조달을 위해 8개 은행을 방문할 것이다. 현실이라면 사만다는 주말에 햄버거를 먹으면서 일해야 할 것이다. 현실이라면 사만다는 화장실만한 사무실에서 시작할 것이다. 현실은 좀 더 실망스럽다. 현실은 좀 더 시간이 걸린다. 연속극에서는 심심풀이가 직업으로 바뀌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대부분 생략된다. 다른 사람의 삶을 바라보는 것은 자신의 삶을 사는 것과는 딴판이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고 싶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취미가 소득원이 될 수 있다. 취미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취미의 선택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인생 다모작 시대. 우리 아버지는 항상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살았다. 어느 때는 항해사, 부족한 주인, 농부, 발명가, 풍경화가,
택지 개발업자로 일했다. 나는 일이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라고 믿으면서 성장했다. 언제라도 다른 직업을 원하면 그것을 시작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부모의 압력에 대항해서 자신의 꿈을 따르기 위해 용기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았다. 내가 아버지에게 법률 공부를 집어치우고 미술가가 되겠어요 라고 하자 아버지가 말했다. 그게 네가 원하는 거라면 좋고 말고. 나는 20대 중반까지 초상화를 그리다가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주는 이로움에 대해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유화를 직업 대신 취미로 그리기로 마음먹었고 인성 발달 세미나를 지도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했다. 30대에 이르러서는 책을 쓰기 시작했고 내 책에 그림을 그려놓기 위해 만화가가 되었다. 지금은 대부분의 근무 시간을 회의와 집회에서 연설을 하면서 보낸다. 내 자신의 경험을 대강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이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안타깝기 짝이 없다. 우리는 일에서 의미와 열정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이 가는 대로 해야 한다. 나는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살고 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자영업자가 되라는 것은 아니다. 혼자서 일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들도 있다. 은행가나 비행기 조종사가 혼자 일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한 우물을 파는 쪽을 택한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종종 한심한 변명을 늘어놓는 것을 보면 맥이 빠진다.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된 믿음에 맞추어서 직업을 잘못 선택하고 있다. 우리 대부분은 무분별한 10대 시절에 자신의 인생길을 선택한다. 만일 17살에 첫 직업을 선택했다면 아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은 인생 다모작의 시대이다. 나는 음악교사가 되기를 원했는데 아버지를 기쁘게 해주려고 토목기사가 되었다고 해보자. 매일 아버지의 말이 귓속에서 맴돌고 있다. 아들아, 너는 내가 가지지 못했던 기회를 가졌다. 나는 다리를 건설하고 싶었단다. 나는 무슨 일을 해야 할까? 피아노를 쳐야 한다. 우선 아버지를 위해 그렇게 해야 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 자신의 인생을 살 수 없다. 아버지는 그 자신의 인생에서 의미를 찾아야 한다. 내가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해 희생하고 있는 동안 그의 성숙과 나의 성숙을 지연시키고 있는 셈이다. 우리는 부모들의 좌절된 꿈을 충족시키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 기술자가 되기 위해 4년을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앞으로 40년을 증오하는 일을 하면서 보내야 하겠는가? 그것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해로우며 또한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은 평범하게 끝날 수밖에 없다.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일을 사랑해야 하지 않겠는가? 베토벤은 음악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페라리가 빠른 자동차를 얼마나 좋아했는가? 두 사람의 의사를 예로 들어보자. 한 의사는 환자들을 성심성의껏 돌본다. 또 한 의사는 자신의 BMW를 애지중지한다. 어느 의사에게 담낭 제거 수술을 맡기겠는가? 누군가는 그러면 우체국 일을 그만두고 록밴드를 시작할까요? 라고 물을 것이다. 그 전에 음악 수업과 몇 번의 연주회를 해보지 않으면 안 된다. 모험에도 계산이 필요하다. 능력을 개발하고 지식을 넓히고 공부를 하고 자신의 기술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고 그리고 나서 자신이 원하는 일로 옮겨가야 한다. 프레드는 말한다. 나는 벌어먹여야 하는 자기 가족이 있습니다. 그래도 회사를 그만두라는 말입니까? 글쎄, 프레드, 만일 자네 마음이 다른 일에 있다면 그 일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다네. 돈을
위한 일. 만일 우리가 돈만을 바라고 일한다면 행복할 수 없으며 아마 많이 벌지도 못할 것이다. 우리가 의욕을 가지고 일하려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한다. 사장에서 나는 애착을 버리라고 이야기했다. 우리가 정말 하고 있는 일을 사랑한다면 돈에 덜 급급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보통 더 많은 돈을 벌게 된다. 돈은 게임이다. 게임은 열심히 참여해서 이기는 것이지 점수를 가지고 고민한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돈을 중요시하지만 전력 투구한다는 것은 돈보다 중요하다. 지금 무슨 일을 하건 간에 우리는 서로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맞서 경쟁하고 있다. 자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경쟁에서 밀려나게 된다. 우리에게 잠재력이 있느냐고? 우리 모두는 잘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사람들의 80%는 아주 훌륭하며 평범한 사람은 일부이다. 깨끗한 택시를 얼마나 자주 타게 되는가? 의사가 바쁘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음식점에 가면 저마다 얼마나 친절한가?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오랜 준비와 큰 돈을 들여야 할 필요는 없다. 그것은 종종 분명한 재난이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우리 집사람이 가는 미용실에는 한 구석을 임대해서 손톱 손질을 해주는 다니엘이라는 여자가 있었다. 미용실 주인이 임대료를 2배로 올리자 다니엘은 암담해졌다. 그러자 그녀는 스쿠터를 타고 낚시도구 상자에 매니큐어를 넣고 다니면서 가정 방문하는 일을 시작했다. 그녀는 시간을 잘 지키고 서비스가 만점이기 때문에 몇 주일 후까지 예약이 되어 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지금만큼 돈을 벌 수 없다.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종종 장기적으로 볼 때 훨씬 더 번창할 가능성이 있다. 반드시 그렇지 못할 경우에도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한다면 돈을 덜 필요로 하게 된다. 내가 회사 간부라고 하자. 나는 커다란 저택에 살면서 아담한 주말 농장에 근사한 자동차에 간부들에게 제공되는 회사 경비 구자를 가지고 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은 말을 키우고 승마를 가르치는 일이지만 나는 말한다. 이런 것들을 유지하면서 살려면 지금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승마교사가 되면 저택과 스포츠카가 필요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때로 우리는 자신이 증오하는 일에서 잠시 벗어나기 위해 위안을 얻을 수 있는 놀잇감들을 사들인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산다면 작은 농장과 작은 지프 한 대로 만족할지도 모른다. 일은 사람과의 관계이다. 우리는 훌륭한 간호사들에게서 무언가를 느낄 수 있다. 즉 그들이 약보다는 사람을 좋아한다는 사실이다. 여기에 우리가 일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실마리가 있다. 일은 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생계를 위해 하는 일은 우리를 사람들과 연결해주는 매개체이다. 일에서 얼마나 성공하는지는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있다. 알베르트 슈바이처는 말했다. 봉사할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에 대한 봉사는 굴종이나 희생의 의미처럼 들리기도 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것은 오로지 자신만이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주는 기쁨을 느끼는 것일 뿐이다. 봉사는 사람들을 가르치거나 돌보는 일이 될 수 있고 아름다운 꽃을 팔거나 미소를 보이면서 난방기구를 수리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봉사란 직업을 묘사하는 말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철학이다. 종종 박사와 석사라는 학위로 경력을 평가하는 우리 사회는 중요한 요지를 빠뜨릴 위험이 있다. 즉, 사람들과의 관계이다.
12살짜리 아이들의 농구팀을 코치하고 있다고 하자. 농구를 사랑하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일이 농구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아이들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 농구 코치가 12살짜리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키지는 않는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천만에 농구는 단지 구실에 지나지 않으며 아이들에게 인생에 대해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코치들도 있다. 반면 많은 교사들이 자신에게 말한다. 무슨 상관이람, 어차피 아이들은 대수학엔 관심이 없어. 지당한 말씀, 만일 6학년을 가르치는 교사라면 그의 목적은 대수학이 아니다. 그의 목적은 아이들이 되어야 한다. 만일 은행가라면 그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대상은 대차 대조표가 아니라 사람들이다. 우리가 일을 하고 일을 확장하면서 기쁨을 느끼는 것은 그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원해서 하기 때문이다. 기꺼이 해보죠. 몇 년 전에 나는 오하이오주 데이튼에 있는 북수 서점의 초빙 작가로 간 적이 있었다. 내가 서점에서 만화를 그리고 있을 때 직원들이 2명의 고객에 대한 낭만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느 날 레베카 배틀스와 레이 치코우스키는 가족들에게 슬픔을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서적들이 진열된 코너를 둘러보고 있었다. 레베카와 레이는 두 사람 모두 최근에 배우자를 병으로 잃었다. 그들은 이야기를 나누다가 함께 어떤 유족 상담 모임에 참석하기로 결정했다. 결국 두 사람은 친해졌다. 몇 개월 후에 레베카가 다시 북수 서점에 찾아왔다. 점원이 레베카에게 물었다. 원하시는 것을 찾으셨나요? 레베카가 말했다. 내가 바라던 것 이상을 찾았죠. 필요한 책과 약혼자를 한꺼번에 같은 코너에서 찾았답니다. 우린 9월 15일에 결혼할 예정이에요. 북수 서점은 온통 흥분해서 서점에서 겨놓은 필요연을 열어주기로 자청하고 나섰다. 책꽂이들을 치우고 탁자와 의자를 빌리고 꽃을 들여놓고 장식을 매달고 선물 포장 코너를 음식점으로 바꾸었다. 서점 주인인 애니와 조는 책 판매를 중지하고 웨딩 케이크를 날랐다. 그것은 특별하고 감동적인 행사였다. 북수 서점은 기쁨이 노력과 상상력의 결합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여주고 있다. 기쁨은 동참하기를 선택하고 기꺼이 해보죠 라고 말하는 데서 나온다. 애니와 조에게는 그건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여기는 서점이야. 결혼식장이 아니라고 하고 말하는 편이 훨씬 쉬웠을 것이다. 북수 서점은 좋은 책들을 진열하는 외에도 매주 재즈 밴드를 초청하고 시 낭송회, 낚시회, 강연 등을 열기도 한다. 내가 방문하기 전 일요일에는 서점 안에 500마리의 강아지들이 모였다고 한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이다. 서점 주인이거나 선박 건조인이거나 아기를 돌보는 보모이거나 간에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만 해도 되겠지만 자신의 상상력을 발휘해 볼 수도 있다. 부자가 되고 유명해진다면 무슨 일이건 상관없다. 산스크리트어에는 인생의 목적이라는 의미로 다르마라는 말이 있다. 다르마의 법칙에 따르면 우리 각자는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고유한 재능이 있다. 그 재능을 표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기쁨을 느끼게 된다. 그 법칙에 따르면 우리 대부분은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줄 것인가 라고 물을 때 그러한 재능을 발견하게 된다고 한다. 빌 게이츠는 세계 최고의 갑부 중에 한 사람이다. 그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는 돈보다는 소프트웨어에 더 관심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 엘비스 프레슬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음반을 내기 위해 노래를 시작했다. 부자가 되는 것은 목표가 아니라
부산물로 따라오는 결과이다. 유명세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인기인들이 번거롭고 불편하게 생각한다. 누가 자기 집 뒷담장에 남모르는 사람들이 기어오르기를 바라겠는가? 누가 50여 명의 사진사들이 길 건너에서 망원 렌즈를 자기 집 화장실 창문에 겨냥하고 있기를 바라겠는가? 사람들이 다 각자 좋아하는 일은 따로 있다. 너도 나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 도로 포장은 누가 하란 말인가? 도로 포장이 나에게는 천직이 아닐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그 일을 사랑할 수 있다. 전화가 걸려오지 않고 교회에서 큰 트럭을 타고 컨트리 뮤직을 들으면서 그 일도 나름대로 장점이 있다. 우리 이웃인 울프강은 외과 의사이다. 최근에 볼로냐식 스파게티를 먹는 만찬에서 그는 우리에게 그날 오후에 자신이 집도한 산뜻한 치질 수술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누군가의 엉덩이를 수술하는 상상을 하면서 생각했다. 이 친구는 정말 웃긴다니까. 그런데 나는 그가 농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울프강은 절단 수술에 대해 진지하며 훌륭한 치질을 사랑한다. 울프강은 치질을 묘사할 때 생기에 넘친다. 사람들마다 다른 일을 좋아한다. 우리는 각자 다른 걸음으로 다른 방향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일을 하기 위해 가고 있으면 누군가 동참하는 사람도 생길 수 있다. 하고 싶은 일을 시작하면 문제가 없을까? 천만에 인생의 목적은 문제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흥미진진하게 사는 것이다. 돈을 벌 수 있는 최선의 기회는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는 데 있다. 사랑은 힘이다. 사랑을 가지고 일하면 모든 일이 양질의 에너지로 채워지면서 그러한 에너지가 돈으로 변하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좌절과 고통이 전혀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 나는 요즘 나오는 책들이 장밋빛 환상을 심어주는 데에 동조할 수 없다. 그런 책들은 꿈을 쫓아가기만 하면 저절로 수레에 돈을 싣고 갈 수 있다고 말한다.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은 좀 더 수월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흥미로운 삶을 살기 위한 비결이다. 따라서 더 많은 책임감과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할지도 모른다. Being Happy. 나의 첫 책이 된 Being Happy의 원고를 출판사로 들고 찾아다닐 때 그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이 세상에는 더 이상 자기계발 지침서가 필요 없습니다. 또한 모두들 Being Happy와 같은 책을 쓸 자격을 갖추려면 내가 정신과 의사여야 한다고 말했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은 단 한 사람은 내가 정신과 의사에게 상담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했다. 1년 반 동안 거절을 당하다가 나는 선견 지명이 있는 출판사인 싱가포르의 미디어 마스터스를 찾아냈다. 미디어 마스터스는 출판 시장이 극도로 경쟁이 심하며 신문과 텔레비전에서는 무명 작가에 대해 흥미를 가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전략이 필요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직접 Being Happy를 선전하기로 결정했다. 싱가포르에서 처음 책을 출간할 때 나는 이젤과 마이크를 들고 시내에 있는 거의 모든 서점을 찾아다녔다. 만화를 그리고 나의 철학을 이야기하고 책에 사인을 했다. 고등학교와 대학에 가면 학생들과 이야기했고 회사에 가면 직원들과 이야기했다. 우리는 Being Happy가 싱가포르에서 베스트셀러 대열에 오를 때까지 그 계획을 그대로 계속했다. 그리고 나서 말레이시아, 호주 등지에서도 같은 전략을 사용했다. 나는 지구촌의 각 나라들을 여행하면서 6년을 보냈다. 창고와 감옥에서 연설을 했고 수많은 쇼핑센터에서 만화를 그렸다. 나의 다음 책은 전 세계의 쇼핑몰이 될지도 모른다. 대부분의 행사는 대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어떤 날은 호텔방에서 눈을 뜨며 생각했다. 다음 서적에 들어가면
거기다 토하고 말 거야. 한 서점에서 한 도시로, 한 도시에서 나라 전체로, 그리고 마침내 국제시장에서 빙 해피가 팔리게 되었다. 그리고 점차 신문과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우리를 부르기 시작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웃지 못할 일도 많았다. 항공회사가 파업을 하고 있는 와중에 호주 전체를 돌아다니며 선전 여행을 했는가 하면 뉴질랜드에서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그림을 그리게 했다. 미국에서 빙 해피를 출간할 때는 언론의 주목을 끌기 위해 맨해튼의 5번가에 있는 호주 대사관에서 칵테일 파티를 열었다. 우리는 미국의 동부 연안에 위치한 신문사, 뉴스 보도국, 텔레비전 방송국, 라디오 방송국에 거의 빠짐없이 초대장을 보냈다. 그날 200여 명을 접대했다. 그리고 1990년 6월 20일 출판 기념회를 위해 뉴욕으로 날아갔다. 우연히도 6월 20일은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친구가 역시 뉴욕으로 날아온 날이었다. 보잘것없는 앤드류가 넬슨 만델라보다 더 큰 뉴스거리라고 생각한 언론인은 아무도 없었다. 혼자서 칵테일 파티를 해본 적이 있다면, 그것도 11명의 웨이터들과 함께였다면 그 파티를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은 나에게 묻는다. 100만 권이 팔릴 때까지 어떻게 하셨나요? 그러면 나는 대답한다. 100만 마일을 날아다니면서 500번 연설을 하고 1000번 인터뷰를 했으며 23번 짐을 잃어버렸답니다. 이것은 책이나 사업에 대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성공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하는 이야기다. 우리는 언제라도 시작할 수 있다. 우리는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행운보다는 노력이다. 열정에 대하여 우리가 자신이 하는 일을 소중히 여긴다면 자연스러운 열정이 우리를 몰고 간다. 스스로 열정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자극도 필요하지 않다. 만일 꿈의 레스토랑을 기업했는데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다고 하자. 대만원을 이룰 때까지 계속해서 새로운 요리법과 아이디어를 개발해야 한다. 만일 돈이 떨어진다면 우리가 가진 열정을 자금이 풍족한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동업을 할 수도 있다. 좌절을 겪고 몇 번 요리사를 갈아치우지만 마음속으로 우리는 그것이 과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많은 결단이 필요하겠지만 우리의 열정이 기초가 되어줄 것이다. 생명력은 목적의식에서 비롯된다. 그것은 자신으로부터 나오며 우리에게 생기를 불러일으켜주는 다른 사람에게서도 얻을 수 있다. 그런가 하면 불 속에 들어가 본 적도 없이 이미 재가 되어버린 냉담한 사람들도 있다. 우리의 꿈을 쫓아가는 일이 쉬운 길은 아니다. 대개는 삶이 더욱 힘들어지기도 하지만 내면의 여행을 출발하는 외면의 여행에 승선해보자. 우리에게는 누구나 활짝 꽃을 피우고 진정한 자신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옴짝달싹도 할 수 없는 역경이란 없다. 우리는 나무가 아니라 인간이다. 무슨 변명을 할까? 독자들은 이 글을 읽으면서 화를 낼지도 모르겠다. 앤드류, 나도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고 싶네. 하지만 자넨 내 상황을 몰라서 하는 소리야. 만일 마음속에 충족되지 않은 꿈을 가지고 있다면 어째서 그 꿈을 이루어 보려고 시도하지 않는지 그 변명을 한번 들어보기로 하자. 보통 사람들은 자신에게 그다지 솔직하지 못하다.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말은 사실은 불편하다는 의미이다. 메리는 말한다. 나는 사실 고고학을 공부하고 싶지만 그건 확실히 불가능해요. 그러나 그녀가 말하려는 진짜 의미는 고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입학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식당에서 웨이트리스를 일해야 하며 융자를 받아야 하고 4년 동안 저녁에 외출할 수 없으며 또는 위의 모든 일들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녀는 고고학이 그런 희생을 치를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사실 메리가 하려는 말은 이것이다. 내가 그런 일을 하리라고 기대한다면 미친 사람이야. 한편 짐은 이렇게 똑같은 말을 23년째 되풀이하고 있다. 난 아파트를 가지고 싶다. 그 말에서 짐은 내가 더 열심히 저축을 하지 않아도 된다면, 혹은 내가 더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된다면, 좀 더 싼 아파트에 살지 않아도 된다면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짐은 여전히 새를 살고 있다. 메리와 짐이 사는 방식을 옳다거나 그르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고약한 일은 그들이 마치 선택권이 없는 것처럼 말한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직업을 바꾸기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한다. 심장마비를 일으키고 나서 정신이 들 때까지는 스스로 장단을 맞추거나 주위 환경과 다른 사람들이 부르는 장단에 맞추어 춤을 춘다. 하고 싶은 일을 해보기도 전에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의사의 선고를 기다리는 것인가? 내가 불가능한 꿈을 꾸고 있다면 인간은 놀라운 일을 해낸다. 다리 하나에 팔은 둘이지만 양손이 없이 태어난 미국인 로저 크로보트를 생각해보자. 로저는 프로 테니스 선수가 되었다. 그는 프로의 지위에 올랐으며 테니스 코치를 해서 돈을 벌었다. 우리는 그의 책, 마음으로 하는 경기에서 그 자신의 이야기를 읽을 수 있다. 로저의 이야기는 우리가 말하는 한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준다. 캘리포니아 펀데일에 사는 디지털 대는 암에 걸려 후두를 제거하기 전까지 목수였다. 그는 더 이상 말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디스크 자키가 되었다. 직접 말하는 대신 댄이 랩탑 컴퓨터에 자신이 할 말을 타자하면 랩탑 컴퓨터가 이야기를 한다. 자신의 꿈을 성취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유형이 있다. 그들은 종종 희박한 가능성을 딛고 일어선 경우가 많다. 우리는 천식 환자가 육상 챔피언이 되고 파산자가 재벌이 되는 경우를 본다. 읽고 쓸 줄도 모르던 이민자들이 대학 교수와 회사 사장이 되는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듣는다. 조건이 불리할수록 사람은 살아남기 위해 강인한 정신력을 발휘한다. 우리가 생존을 위해 발전시키는 힘이 바로 비장의 무기이다. 네, 6장까지 읽어드렸어요. 이번 장에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위기가 기회를 만든다라는 말이 떠오르게 하는 그런 대목인데요. 어찌 생각하면 제가 이렇게 책을 읽어드리려고 마음을 먹은 것도 같은 맥락일지도 모르겠네요. 사실 유튜브는 한 6년 전에 시작을 했었고 그때는 이런 식의 책을 읽어드리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또 바쁘게 살다 보니까 이 책을 읽어드리겠다라는 생각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행에 옮기지를 못했었거든요. 사람들이 좋은 책들은 세상에서 빨리 사라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책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아요. 사실 잘 팔리고 베스트셀러고 밀리언셀러고 물론 제가 읽어드린 이 책도 밀리언셀러지만 그런 책들은 어쩌면은 정말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죠. 각자에게 필요한 책들이 따로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책들은 이미 절판이 돼서 내 손에 들어오지 못할 수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읽어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사실 그럴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물론 핑계일 수도 있겠죠. 뭐 바쁘니까 피곤하니까 이런 것들로 합리화를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제가 근무하고 있는 깊은 산속 옹달샘 명상치유센터가 휴관을 했거든요. 제 프로그램들을 물리적으로 프로그램들이 사람들이 신청한 프로그램들이 열릴 수 없게 된 거죠. 이유는 두 가지로, 하나는 사람들이 취소하기 시작을 했고, 또는 저희들이 준비한 프로그램을 열지 않기로 결정하기도 했죠. 그러면서 휴관을 하게 됐고요. 휴관을 하는 기간 동안 제가 평소에 가장 잘하고 좋아하는 일, 책을 읽기 시작을 했던 거죠. 책을 읽으면서 책장에서 예전에 읽었던 책들을, 밑줄 치고 읽었던 책들을 다시 꺼내서 읽기 시작을 했어요. 밑줄 친다라는 거는 그때 그 당시에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감동을 받았다고 생각해서 밑줄을 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밑줄이 시간이 가서 다시 읽게 되면 다른 곳에 밑줄을 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제가 갖고 있는 책은 한 번만 읽은 것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텀을 두고 두 번, 세 번 읽기도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번에 읽으면서 그래, 그러면 나 혼자 눈으로 읽을 것이 아니라 이거를 읽어주도록 하자. 유튜브에, 그동안 중단했던 유튜브에 올려서 이 책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들려주자. 그리고 이 책이 그렇게 재밌는 책들이 아니니까 듣다가 졸리면 잠을 자도록 하는, 그래서 불면증인 분들이 잠을 푹 잘 수 있도록 하는 일석이조의 그런 이득이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제가 성우도 아니고 아나운서도 아니고 특별히 훈련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책을 한 권씩 읽기 시작했죠.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중간에 틀리게 읽고 중간에 물도 먹고 여러 가지 불편한, 별로 매끄럽지 않은 요소들이 있지만 그거를 다시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한 거죠.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정말 큰 수확인데요. 이렇게 책을 읽어감에 따라서 제가 점점 더 에너지가 생긴다는 거죠. 사실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고 이렇게 책을 읽기 시작하다 보면 목소리도 잠겨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읽으면서 목소리가 물론 이제 오랫동안 읽으면 더 잠기기도 하지만 그래도 다시 에너지가 생기는 것 같고, 글을 읽으면서 그래서 눈으로만 읽었던 그것들이 다시 내 안에서 살아나는 느낌? 그것을 표현하는 과정에 있어서 온전히 체화되는 느낌? 그런 것들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지금 세상이 회색빛으로 보이고 아무 의미도 못 느껴지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저처럼 이렇게 책을 한 권 선정해서 읽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우울감의 바닥에서 솟아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은 세상에 많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목소리의 톤도 각자에 따라서 좋아하는 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읽어주는 사람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읽어주는 사람의 것을 좋아하고, 그런 것처럼 아무도 모르잖아요. 내가 읽어주는 사람이 100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좋아한다면 그걸로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다면 이렇게
책을 읽어주는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실 책을 읽어드리기도 하지만 어떤 분이 읽어주는 책을 듣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책을 읽어드려야겠다라고 생각했던 6년 전에는 그때는 이렇게 책을 읽어드리는 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용기를 내기도 쉽지 않았고 뭐 여건적으로도 그랬는데 지금 아주 좋은 환경에 처해진 거죠. 제가 있는 곳에서 책을 저도 읽고 여러분에게도 읽어드리고 6장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네요. 어쩌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사회상이 변하고 있는 거 감지하시죠? 오프라인에서 할 수 없었던 것들을 온라인으로 바꾸는 작업들이 지금 굉장히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혹시 이거를 들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 바뀐 환경에서, 어려워진 환경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것도 내가 좋아하는 걸로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그게 지금 이 6장이 말해주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4장, 5장, 6장 3개의 장을 읽어드렸어요. 자, 다음번에는 7장 스스로를 사랑하라를 읽어드릴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